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T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T분포를 이제 활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론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지금 적용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제 가정 하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자,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추론을 하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혹은 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방식과 동일하게 그 정규분포를 그냥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x바의 분포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하게 되면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시그마를 사용한 이제 표준화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표준 정규 분포가 됩니다. 따릅니다. 자, 이때 이제 뮤는 모르지만 나머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분포에 대한 정보로부터 뮤를 이제 추정을 한다던가 혹은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 것을 이 전체, 즉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10장에서 했던 부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시그마 혹은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xy 분포가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자, 시그마를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이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바 마이너스 뮤를 s 루트 n으로 나눈 확률 변수를 대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가 t분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뮤를 제외한 나머지는 표본으로부터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값이고, 이 전체 확률 변수의 분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뮤에 대한 구간 추정, 점 추정, 점 추정이 뻔한 거고요. 구간 추정 그리고 검정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첫 번째 경우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경우의 차이점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확률 변수가 달라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녀석의 분포가 다르다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이외에는 그 구간 추정이라던가 검정의 방법이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이 확률 변수가 t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추정과 검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간 추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정해서 보통 이제 100 곱하기 1-알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요. 이러한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먼저 보면, 자,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은 표본의 크기가 30 미만인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보다 큰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10장에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11장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방법만을 적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지 30보다 이제 큰 경우에 적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개할 방법이. 자,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이러한 이제 표본으로부터 모평균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α% 신뢰 구간은 결과를 먼저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x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의 루트 n분의 s에서 x바 플러스 t 2분의 알파 n-1의 루트 n분의 s입니다. 자, 이것과 10장에서의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10장에서는 정기 모집단일 필요가 없었고요. 그냥 임의의 모집단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했죠. 보통 한 30 이상. 자, 이런 경우에 뮤에 대한 그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α% 신뢰 구간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간단하게 표기를 하죠. 즉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였습니다. 물론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으면 s 대신에 이제 시그마를 이제 대신해서 쓰면 됩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s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결과와 이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자, 물론 이제 왼쪽의 결과도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이제 간단하게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결과의 차이가 여기에만 있습니다. 일단 그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이 차이는 우리가 앞에서는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s, 이 녀석이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로부터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표준 정규 분포와 관련해서 상위 확률을 주는 이제 기준값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g 2분의 알파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x바에서 뮤를 빼고, 지금 이제 정기 모집단 가정하에서는 이 녀석의 분포가 n의 크기와 상관없이 t 분포가 됩니다. 특히 자유도가 n-1인 t 분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t 분포 입장에서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동일하고, 그 루트 n분의 s 앞에 붙는 이 개수에 해당하는 이 값만 g 알파가 아니라 t 2분의 알파, 그 중에서도 자유도가 n-1인 t 분포에서의 t 2분의 알파 값이 사용이 됐습니다. 즉 분포가 달라지고 표준 정규 분포가 t 분포로 달라지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어떤 정해진 확률을 주는 이제 기준값만 그에 맞춰서 바꾸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암시하는 것과 비슷하게 암시하는 것처럼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과정이 그러한 분포의 차이만 발생하고 다른 과정은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자, 이 결과를 왜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기 모집단에서 지금 표본을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 변수는 자유도가 n-1인 t 분포를 따릅니다. 따라서 이 확률 변수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전체가 t
t의 2분의 알파 n-1이라고 정해지는 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1-알파가 됩니다. 그림을 이제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유도가 n-1인 t 분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가 되게 하는 요 기준값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 그 다음 이쪽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값이니까 여기가 t 2분의 알파 n-1이죠.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확률 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 두 값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1-알파다 라는 것을 이제 식으로 쓴 겁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예전에 10장에서 했던 거가 비교를 해보면 10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제 식을 활용했습니다. 10장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g2분의 알파, 즉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그 기준값보다 절대값이 같거나 작을 확률이 비슷하게 1-알파가 되는 것이죠. 즉 이 경우와 이 경우의 차이는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분포에 맞춰서 가운데 있는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그 기준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표준정규 분포냐 t분포냐에 따라서, 물론 t분포도 자유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차이가 있고 똑같은 거죠. 분포가 달라서 그거로부터 오른쪽 기준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아래식으로부터 우리가 10장에서 뮤가 포함되었을 것 같은 구간을 이제 우리가 구했는데요. 실내 구간을 구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부등식을 뮤 입장에서 나타낸 것이죠. 즉 뮤가 x바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사이에 있다 라고 이제 할 때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지웠네요. 네. g 2분의 알파, 여기가 좀 지워졌네요. 네. 여기 다 쓰죠. 네, 여기가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 확률 안쪽에 있는 이 부등식을 이제 뮤 입장에서 나타내 보면 뮤가 바로 x바 마이너스 얼마, x바 플러스 얼마, 근데 얼마에 해당하는,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t 2분의 알파 자유도가 n-1일 때 곱하기 루트 n분의 s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이제 얻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자, 확률 변수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자유도가 n-1인 t 분포가 되므로 이 확률 변수가 t2분의 알파와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물론 자유도가 n-1일 때 그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1-알파고, 이 부등식 전체를 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표현해 본다면 뮤가 바로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다 라는 그 부등식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확률 여전히 역시 1-알파가 되죠. 즉 뮤라고 하는 모집단의 모평균이 이 값과 이 값, 물론 이제 확률 변수인데요. 두 확률 변수 사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1-알파이므로 신뢰 구간을
이와 같이 정하면 이 신뢰 구간의 신뢰도가 1-알파 퍼센트로는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정기 모집단에서 모평균 미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혹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은 예전의 10장에서와 동일하다라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표준 정규 분포가 자유도가 n-인 t 분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에 맞춰서 바뀐다 라고 기억을 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신뢰 구간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2배의 오른쪽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 그리고 모집단이 정기 분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자, 만일에 이제 정기 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만일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경우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뀔까 생각을 해보죠. 자,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경우라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S를 쓸 필요 없이 시그마를 쓰면 되고, 이 녀석의 분포가 정확하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따라서 결국 이 경우에 대해서는 신뢰 구간이 U가 X바를 기준으로 G2분의 알파, T2분의 알파가 아니라 G2분의 알파를 쓰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그마가 알려져 있으니까 루트 n분의 S 대신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경우는 결국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 값의 2배가 됩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보죠. 두 가지 모두 모집단이 정기 분포를 이제 따르는 경우고,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뭐 커도 되고 작아도 됩니다. 자, 차이가 있다면 시그마 제곱이 알려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즉 아래쪽이 정보가 더 있는 경우죠.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어떠한 모수, 여기서는 모평균이죠. 모평균에 대한 추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 여기서는 같은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을 계산을 이제 하는 상황인데요. 그랬을 때 두 신뢰 구간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 더 짧은 것이 자연스러울까 생각을 해보면 정보가 좀 더 많은 쪽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므로 아래 경우가 같은 신뢰도에 대해서는 좀 더 구간의 길이가 짧아져야지 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자, 두 신뢰 구간의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물론 이제 S는 이제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S하고 시그마는 뭐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한다면 결국 차이가 있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의 차이인데요. 자, 두 값의 차이는 어떨까요? 이 값보다는 T분의 알파가 더 큽니다. 따라서 정보가 없을 때,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큽니다. 동일한 신뢰도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T분포를 이용을 하는 경우, 즉 시그마를 몰라서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같은 신뢰도를 생각할 때는 더 길어지기 때문에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죠. 자, 물론 각각의 n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T분포를 사용할 때가 길이가 더 길지만, 자, n의 크기를 점점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값이 점점 작아져서 이 값의 수렴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n이 점점 커지면 t분포의 자유도가 커진다는 의미인데, 자유도가 점점 커지면 t분포는 표준정규분포에 가까워지고 수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n이 무한히 커지면 두 실내 구간의 길이의 비율은 점점 1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분포를 활용한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 즉 표준정규분포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간단한 계산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공장에서 지금 제조하는 합금을 생각을 하고, 그 합금을 뭐 거의 비슷하게 만들려고는 하겠지만 다 동일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텐데, 각각 만들어지는 그런 합금의 장력의 평균값, 여기서는 이제 모든 합금의 장력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전체 평균인 거니까 모평균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걸 뮤라고 하겠습니다. 자, 뮤가 얼마인지를 이제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물론 이제 점추정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xbar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점추정에서는 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점추정량의 표준 오차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이것에 대해서 그 뮤에 대한 이제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표본이 15인, 표본의 크기가 15인 그러한 표본을 생각을 했습니다. 즉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그런 합금 중에서 15개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의 장력을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장력을 측정을 한다는 게 보통 이제 끊어질 때까지 뭐 망가질 때까지 그 힘을 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합금은 이것을 측정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사용을 못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즉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해서 뮤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15개의 합금의 장력을 평균 내보니까, 즉 표본 평균이 39.3이었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가 2.6이 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전체 그 모집단에 대해서 모평균, 즉 뮤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가 15 정도로 작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방법을 적용하려면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즉 정규 모집단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생산되는, 우리 관심이 있는 그런 합금의 장력들을 다 조사해 보면 그런 것들의 모임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정 필요한데요. 물론 이런 가정이 잘못된 가정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추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 하에서 뮤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면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그 결과를 적어 보면 2분의 알파인데, 2분의 알파는 조금 이따 조금 정확하게 쓰도록 하죠. 일단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즉 x바 플러스 마이너스 90%니까 2분의 알파가 0.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지금 n이 15니까 14인 t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5%가 되도록 하는 이제 기준값을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확률 변수로 표현을 한 거고요. 어떤 특정한 표본에 대해서는 스몰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 0.05 자유도 14, 그 다음에 여기도 14를 직접 14가 아니라 여기서는 15죠. n이니까. 그리고 s. 그리고 이제 x바와 s는 이제 문제에서 표본으로부터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고, 결국 이 값만 계산하면 될 텐데, 이 값 계산은 뭐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이 값은 qt의 0.95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일단 먼저 살펴보면 t 0.05에 자유도 14인 경우가 1.761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주어진 스몰 x 바와 s를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39.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18, 그래서 덧셈 뺄셈까지 계산을 해보면 38.12에서 40.48 사이쯤에 있겠다. 즉 뮤라고 하는 모집단의 평균, 여기서는 학금의 평균 장력은 이 두 범위 안에 있겠다, 두 값 사이에 있겠다 라고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계산을 조금 이따 한번 RStudi오를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뮤가 있을 텐데, 그 뮤가 모르고는 있지만 정해진 값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이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 되어 있지 않았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10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문제입니다. 그때의 그 결과를 이제 그때 답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즉 이 구간 안에 뮤가 포함될지 포함되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 안에 뮤가 포함될 확률이 90%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신뢰 구간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특정한 표본으로부터 구해진 상태에서는 이 안에 뮤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다고 뭐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지금과 비슷하게 같은 15개를 이제 표본을 뽑아서, 즉 크기가 15인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신뢰 구간을 계산한다면 표본마다 x바가 달라지고 s가 달라질 텐데, 따라서 이 표본으로부터 구한 신뢰 구간이, 물론 이 값은 동일하지만 x바와 s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신뢰 구간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여러 개의 신뢰 구간 중에서 평균적으로 약 90%의 신뢰 구간은 뮤를 포함을 하고, 나머지 10%의 신뢰 구간은 뮤를 포함하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의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와 같은 신뢰 구간을 여러 번 계산하면 그때마다 신뢰 구간이 바뀔 텐데, 여러 신뢰 구간 중에서 뮤를 포함하는 신뢰 구간은 전체의 90% 정도다 라는 그런 의미다 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1번의 계산을 RStudio를 가지고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tudio로 가보죠. 자, 그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스크립트 파일에 들어가 보면 예제 3번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 n이 필요하죠. 15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 x바를 입력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 s도 입력을 하고,
자, 90% 신뢰 구간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알파가 0.1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이때 우리가 계산할 것이 t 알파 값입니다. 정확하게는 t 2분의 알파 값이죠. 자, t 2분의 알파는 qt의 1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즉 1에서 2분의 알파를 뺀 값을 처음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엔 자유도죠. 자유도는 n-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그 d 값을 계산을 하죠. 즉 t 2분의 알파 곱하기 s 스퀘어 루트 n 값을 d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고 싶은 것을 일단은 t 2분의 알파가 잘 구해졌는지 확인하는 의미로 t 2분의 알파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자, x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d, 그러니까 이제 이 값도 계산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x바에서 마이너스 d, x바에서 플러스 d를 한 값을 출력을 해보면 t 2분의 알파 값은 1.7613, 그 다음에 x바는 뭐 39.3은 정해져 있었고요. d가 1.1823, 그래서 38.117에서 40.482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앞에 했던 결과와 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지금 같은 것 같죠? 1.761, 1.18. 네, 이것만 보면 1.761, 1.18. 네, 그리고 여기가 38.1, 40.4. 38.12, 48.4. 네, 맞는 것 같죠? 네, 그래서 계산도 이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인데요. 자, 구간 추정이 앞에서 10장에서 했던 방법과 분포만 달라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그 결과도 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가정이 어긋나면 이런 결과가 의미가 없을 텐데, 따라서 우리가 그 가정한 것이 좀 그럴듯해야 됩니다. 즉,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적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통계 1에서 어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 정규 점수 그림 혹은 정규 확률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정규 점수 그림 혹은 정규 확률 그림을 그려보고 그로부터 정규분포 가정이 적절한지도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이러한 추론 방법을 적용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설 검정을 생각을 해보죠. 자, 가설 검정도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10장에서 하고의 차이는 오로지 어떤 확률 변수를 사용을 하고 그 확률 변수의 분포가 표준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다 라는 그 차이만 아마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관심이 있는 가설을 일단 먼저 수립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대립가설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규모가설의 형태는 같은 꼴이니까 다음과 같은 규모가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모평균 뮤에 대한 규모가설이 다음과 같이 이 뮤가 어떤 알려진 값이다. 즉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한 것처럼 H0는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고 있는데 그 녀석이 100일 거다. 혹은 80일 거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규모 가설을 수립을 합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제 상황마다 이제 바뀌어지는 값이긴 하지만 그 값은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값이 주어져 있을 텐데요. 그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뮤제로라고 표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뮤하고 뮤제로 둘 다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해서 뭐 둘 다 모르는 값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뮤는 내가 정말 모르는 값이지만 뮤제로는 그냥 이미 가설을 수립할 때 정해지는 값입니다. 자, 이 녀석을 검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가설 검정에서는 가설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고요. 즉, 규모 가설이 그럴듯한지 대립 가설이 그럴듯한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통계량이 무엇이냐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검정 통계량의 값에 따라서 규모 가설을 이제 기각을 할 기각력을 정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10장에서 했던 방법 생각을 해보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G라고 썼습니다. 즉 X바 마이너스 뮤제로를 S 루트 N, 루트 N분의 S로 나눈 것이죠. 자, 이것을 G라고 쓴 이유는 H0가 사실일 때는, 즉 실제 모집단의 모평균 뮤가 뮤제로랑 같을 때는 우리가 뮤제로를 뺀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기각력을 정했습니다. 즉 기각력을 이제 G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각력을 정할 때는 대립가설의 형태들마다 조금씩은 달라졌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거나 혹은 G알파, 물론 이제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물론 이제 시그마를 아는 경우라면은 그 10장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시그마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때 마찬가지로 H0가 사실이라면 이 확률 변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T분포를 따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바 마이너스 뮤제로를 루트 N분의 S로 나눈 이 확률 변수를 사용을 하되, 이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 H0가 사실일 때죠, 물론. 그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확률 변수 전체를 T라고 표기를 하고, 이 전체를 검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통계량, 즉 검정 통계량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 이 경우에는 G에서 T로 지금 바뀐 겁니다. 물론 이제 계산하는 포뮬러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분포가 지금 다른 것이죠. 확률 변수 분포가. 자, 그러면 기각력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앞에서는 그냥 그 세 가지 경우를 좀 나열했지만, 이 경우에는 한번 H1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 가지 형태의
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 두 가지 형태는 단측 검정에 해당하고 세 번째가 양측 검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때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 t가 어떻게 되면 h0를 기각을 하고 h1을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으냐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일단 기각력을 정하기 위해서 t 값이 크게 나올 때 기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t 값이 작은 값이 나올 때 기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즉 기각력의 방향부터, 형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근거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 뮤가 x바랑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x바가 뮤제로보다 굉장히 작게 나오면 h1이 그럴듯하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즉 h1이 그럴듯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t가 충분히 작은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즉 기각력의 형태가 이와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법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대립가설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양측 검정에 대해서는 t가 0을 기준으로 대칭적인데 양수로서 굉장히 크게 나오거나 혹은 음수로서 굉장히 작게 나오는 그런 경우에 해당할 테니까 절대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양측 검정에서의 기각력의 형태가 되겠죠. 자, 이때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려면, 자, 첫 번째 경우는 귀무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각력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면 H0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면서 제1종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그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H0가 사실일 때 t가 c보다 작거나 작게 나올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즉 알파는 p, t가 c보다 작을 나올 가능성이죠. 자, 이때 t의 분포가 자유도가 n-1인 것이니까 c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게 하는 이 c는 뭐가 될까요? 네, 마이너스 t 알파 n-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G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T알파로 바뀌는 것이죠. 물론 자유도까지 고려한다면 T알파 N-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두 번째 대립가설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경우에는 H0가 사실일 때 T가 C보다 작거나 크게 나오게 되면 1종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므로 유의수준 알파는 C보다 작거나 클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면 될 텐데요. 이때 C가 바로 T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와 비교해 보니까 G알파가 T알파로 바뀌는 것밖에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경우는 H0가 사실일 때 스몰 t의 분포는 자유도가 n-1인 t 분포인데, 우리가 앞에서 예제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던 형태인데요. 자, c-c 바깥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쪽이 2분의 알파, 이쪽이 2분의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는데, 그 c는 결국 t의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자, 어떤가요? g라고 하는 게 전부 t로 바뀌는 그 차이 말고는 기각력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방향도 동일하고
형태도 다 동일합니다. 즉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 정기분포를 따르고 표본의 크기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T분포가 되기 때문에 T분포 입장에서 유의 수준을 계산을 했을 때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C 대신에 전부 다 T알파 혹은 마이너스 T알파 혹은 뭐 T의 2분의 알파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것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은 T라고 쓰는데요.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썼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포뮬러 자체는 앞에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S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식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n이 충분히 컸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 검정 통계량이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는 근사적으로 표준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는 그러한 근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G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정기 모집단에서 추출을 한 것이라서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 녀석은 T분포다, T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것이라서 T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통계량은 H0가 사실일 때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따르고 이러한 분포를 이제 근거로 한다면 각각의 대립가설에 대해서 유의수준 알파를 갖는 기강력이 G검정에서와 거의 유사하지만 G알파가 T알파로 바뀌는 그런 차이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10장에서는 이제 G라는 확률 변수를 사용을 했고, 따라서 G검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여기서는 T라는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의 분포가 T분포를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 H0가 사실일 때는 이러한 검정을 T검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한 추론 방법, 검정 방법에서는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시그마 대신 S를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 녀석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준화를 한 다음에 이 확률 변수가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본 것처럼 시그마에 대한 정보가 더 있으면 그 정보를 활용을 그만큼 더 하면 조금 더 정확한 그런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를 알고 있으면 그 시그마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G검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한 방법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제 호수나 뭐 이런 쪽에서 그 단위 부피당 세균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측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여러 위치들마다 단위 부피당 세균 수는 다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그 여러 위치들마다 정해지는 단위 부피당 세균 수의 평균, 모평균 값에 이제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추정을 하고 싶은데, 혹은 검정을 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다 측정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10곳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관측값을 다음과 같이 얻었습니다. 자, 그 관측치로부터, 이 표본으로부터 단위 부피당 세균수의 평균, 모평균, μ가 200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유의 수준 5%로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항상 검정을 할 때는 가장 처음에 할 일이 가설을 수립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뮤가 뭐 특별한 말은 없지만, 네, 그 단위 부피당 세균수의 모평균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뮤가 의미하는 바를 뭐라고 이제 일단 정의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위 부피당 세균수의 모평균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뮤가 200보다 작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니까 대립가설 H1을 뮤가 200보다 작다 라고 수립을 하고 규모가설은 200이다 라고 수립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의 표현에서 뮤0에 해당하는 게 지금 2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뮤0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조금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뮤가 200이다 라는 가설인 거고요. 이거는 그냥 뮤0가 200으로 주어져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가설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가설을 이제 검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통계량이 무엇인지 검정 통계량을 정하는 것인데요. 검정 통계량은 t를 사용을 할 것인데 좀 더 자세히 나타내 보면 x바 마이너스 200이 되겠죠. 여기서는 다음에 s 루트 n 되겠습니다. n은 물론 지금 10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자, 검정 통계량이 이 녀석이다 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강력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H1이 뮤가 200보다 작다니까 기강력은 T가 얼마보다 작다입니다. 자, 유의 수준은 5%인 거니까 마이너스 T 알파 0.05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T 분포는 자유도를 정해야 되는데요. 자유도는 이 경우에 n-1 물론 n이 10이니까 자유도가 9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수립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여기다 n이라는 표현 대신에 10이라고 쓰고 여기 대신에 이제 9라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관측 값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검정 통계량의 관측 값을 t0로 표기를 하죠. t는 여기도 이제 스몰이라서 그냥 t만 쓰면 전혀 구분이 안 갈 것 같습니다. t0는 x바, 지금 여기서부터 표현 평균을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200을 뺀 다음에 이 표본으로부터 표본의 표준 편차 s도 계산을 해야 되겠고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값과 이 기강력에서 기준값인 이 값을 비교해서 이 값이 기강력에 포함되면 H0를 기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H0를 기각을 하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R 스튜디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값을 계산을 이제 해볼 텐데 미리 결과를 먼저 한번 보면 가설을 수립하고 검정 통계량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강력을 정하기 위해서 t 0.05 자유도가 9인 t 분포에서 값을 계산해 보면 1.834 그래서 기강력은 이렇게 주어지겠다. t0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2514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값을 생각을 해 보니까 기강력에 포함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833보다 작으니까 기강력이 포함되는 거죠. 기강력은 마이너스 1.833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니까. 따라서 결론은 H0를 기각을 할 수 있겠다. 즉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있다라고
네, 네, 크게 잘못 봤군요. 네. 네.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2514가 이것보다 네, 작지가 않죠? 네. 네, 엉뚱한 소리를 했네요. 자, 여기 있고, 지금 관측값 T0가 여기 있죠? 그래서 기각력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각할 수가 없고, 그래서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그런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이 계산을 조금 먼저 해보도록 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계산을 하고 잠깐 쉬죠. 네, 예제 4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 데이터들 여기다가 이제 넣어놨는데 일단은 이 값을 이제 x라고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으로부터 표본의 평균을 계산을 할 텐데요. 표본의 평균은 이제 mean 이란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s는 sd죠. 표본의 표준 편차. 그리고 지금 뮤0 값이 지금 200인 상태입니다. 200과 비교를 하려고 하고요. 유의 수준이 5%니까 알파 값을 0.05로 정하도록 하고요. 자, t0를 먼저 계산해 보면 t0는 x바 마이너스 뮤0죠. 나누기 다음과 같이 루트 n분의 s로 나눗셈을 한 결과가 t0가 될 것이고요. 자, 기각력에서의 기준값을 t 알파를 이제 일단 먼저 계산을 해보면 qt에 1-알파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유도는 n-1인데 여기서 n을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n은 표본의 크기인데요. 표본의 크기를 카운팅을 직접 해서 10이라고 입력을 해도 좋고, 여기서는 x가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의 길이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n을 정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각력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if문을 우리가 써본다면 t0가 t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t알파가 기각력 기준값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h0 기각이라고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각을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됐고, 일단은 이제 결과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좀 해보면, 출력을 할 때 t0 출력을 해보고 마이너스 t 알파 출력을 해보고요. 네, 이 정도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죠? 자, 결과를 보면, 자, h0를 기각을 못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t0 값은 마이너스 1.25 정도, 마이너스 t 알파가 마이너스 1.833. 네, 그래서 이 결과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동일한 것 같죠? 마이너스 1.25, 1.833. 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우리가 같이 해봤는데요. P값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으로부터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는 유의 수준 중에서 가장 작은 유의 수준이 P값입니다. 자, 조금 전에 5%로 기각을 못했으므로 아마도 이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P값은 5%보다는 커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검정통계의 관측값이 T0 약 마이너스 1.25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n이
10이었으니까 그 검정 통계량의 그 분포가 H제로가 사실일 때는 자유도가 9인 T분포이므로, 자,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생각을 하고, 자, 이때 그 유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각력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각을 하려면 이쪽에 그 마이너스 t 알파 n-1이라는 기준값이 t0 값보다 크게 나와야지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으려면, 자, 이 빨간색 기준값보다 왼쪽에 있을 확률은 알파가 되도록 정하는 것인데요. 자, 이 알파하고 t0보다 왼쪽에 있을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이 확률과 비교를 해보면 알파가 더 커야지만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각을 할 표충분 조건을 알파 입장에 생각을 해본다면, 알파가 t가 t0보다 클 확률, 같거나 작은 확률을 생각해서 이것보다 알파가 클 때만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t는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생각해서 t0가 그런 분포 입장에서 t가 그 t0보다 작게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죠.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의 수준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가장 작은 알파는 결국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p 값은 이 값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2514가 되겠습니다. 자유도가 9인 t분포에서 마이너스 1.2514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p값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RStudi오를 통해서 계산한다면 pt라는 함수를 쓰면 될 것이고요. 이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자유도는 이제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RStudio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이제 pt를 이용을 하면 될 텐데,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t분포 표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라면, t분포 표를 이제 활용을 이제 할 때는 지금 뭐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형태로 나와 있기보다는 t알파라는 값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값보다 같거나 큰 확률들이 이제 표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으로, 그러한 형태로 이것을 바꾸자면 그 t분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값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은 부호를 반대로 해서 그 1.2514보다 같거나 큰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분포표를, 테이블을 이용하는 이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p 값은 지금 여기서의 t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할 때 이제 확률입니다. 자, t분포 표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자, t분포 표는 테이블에는 모든 경우가 다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도가 9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값이 몇 개에 대해서만 이제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t 알파 값이.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기준값이 1.2514인데요. 여기쯤 되겠죠? 자, 알파가 0.251 때 t 알파 값은 0.703입니다. 0.703은 1.2514보다 왼쪽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얼마라는 뜻이냐면 0.25, 즉 25%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알파가 0.25 말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알파가 0.1에 대해서 있는데 0.1일 때 T알파 값은 1.383이라고 테이블에 지금 주어 있는데 1.383은 1.2514보다 큰 값입니다. 즉 테이블에는 모든 경우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1.2514를 기준으로 해서 T알파 값이 1.2514 근처에 있는 값을 보면 이 값하고 이 값이 전부 다인데요. 보통 자 1.383보다 같거나 큰 확률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10% 0.1이죠. 내가 이제 그런데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1.2514보다 같거나 큰 확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P값은 이 확률이니까 0.1보다는 크겠죠. 그런데 이 값보다 큰 확률이 0.25가 되기 때문에 0.25보다는 작겠습니다. 즉 P밸류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고 몇 가지 경우가 없기 때문에 P밸류가 대충 어디쯤 있을 거다 라는 정도밖에는 모르는데요. 자, 여기서는 0.1과 0.25 사이에 있다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T 분포 표를 이용한다면. 근데 물론 R을 사용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P밸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5%에서 기각을 못했으므로 P밸류는 5%보다 크게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5%보다 큰 약 한 12% 정도가 P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PT를 사용을 하면 되긴 하지만 뭐 이런 T알파 값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냥 1.383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값이 RStudi오를 이용을 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0.1 하위 확률이죠. 하위 확률이 0.1이 되는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3830 즉 아래쪽이 0.1이 되게 하는 기준값이 마이너스 1.383029다. 즉 플러스 1.383029보다 같거나 큰 확률은 마찬가지로 0.1이다. 즉 T알파 값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계산 앞에서 많이 해봤었고요. 자, P값 계산도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RStudi오를 가지고 P값을 계산해보면 자, 맨 마지막에 Pvalue라고 하고요. PT 앞에서 T0를 계산했죠. 자, T0보다 가까운 작은 확률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축해보면 앞에서 계산한 결과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4절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